18세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학 작품으로 각색되면서 근대까지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 있다. 바로 박효랑 이야기다. 숙종 38년, 임금의 행차를 막아선 가녀린 최고의 선비가 억울함을 호소한다. 부친의 원수를 처벌해달라며 격쟁한 이는 행색은 남자였지만 사실 성주에서 올라온 박효랑이라는 처자였다. 대신들이 지나갈 때도 그 앞에 머리를 풀고 곡을 했는데 애끓는 효심에 감동한 장안의 안악들은 눈물을 흘리며 칭찬했다 한다. 한편 효랑의 당찬 행동은 조선의 여론을 들끓게 했다. 전국 각지의 유림이 통문을 돌리고 상소를 올린 것이다. 18세기 조선 민심을 사로잡았던 박효랑 사건. 그 시작은 조상의 무덤을 둘러싼 두 집안의 묘지 소송에서 시작됐다. 조선 사회에서 효는 자식된 사람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효성은 문학작품의 주요 소재가 되곤 했죠. 조선 후기의 기록으로 근대에는 소설로 각색되기도 했던 이 박효랑 이야기도 효성이 남달랐던 두 딸이 주인공입니다. 그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18세기 당시 장안의 민심을 움직이고 유림들의 여론을 들끓게 했던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영조는 직접 명을 내려 박씨 집안의 딸을 기리는 효녀각을 세우게 했는데요. 이곳 김천에서 서울까지 남자에게도 험했을 그 길을 달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던 그 효심의 상을 내린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효랑이 상경탄원까지 하게 된 사연의 그 시작에는 뜻밖에도 조상의 묘소를 둘러싼 소송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천시 감천면. 옛 성주 땅인 이 일대는 조선 후기 당시 죽산 박씨가 대대로 살던 곳이었다. 지금도 박씨가의 묘지들이 마을 뒷산에 자리하고 있다. 참고로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박효랑은 이곳에 살던 죽산 박씨가의 여식이었다. 여기가 이제 숫자 하자 저 이제 할아버지고요. 거기 이제 따님이신 요 바로 밑에 후대의 이름을 널리 알린 덕에 언니 물랑과 함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 있다. 저한테는 이제 요 8대조 할머니가 되고요. 요 9대조 이제 요 할아버지가 됩니다. 저한테는. 박효랑이 왕 앞에서 격쟁했던 숙종 38년. 바로 그해 부친 박수화가 사망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박수화는 조선 전기 영의정까지 지낸 문신 박원영의 8대 손으로 영남지방의 유림이었다. 18세기 당시 기록인 박효랑 실기에 따르면 박경열 한자가 박수화의 선산 부군을 점유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이제 일찍 갖고 하셨는데 큰 집 어른이 되시고. 당시 박수화의 집안에서 수십 년 선산으로 쓰던 자리를 대구 사람 박경여가 침범해온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앞쪽 쪽이 되는 것 같고. 과거에는 워낙 그 풍수지리가 세던 그 세월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라고 자기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권세와 힘을 믿고 강점을 해서 자기들 산소를 쓰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박수화가 죽기 3년 전인 1709년 박경여는 하인을 부려
조부 묘를 박수와 선산 안자락에 이장했다. 남의 선산에 동의 없이 몰래 무덤을 쓰는 이른바 투장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수화는 노발대발했다. 60년 동안이나 지켜온 선산을 앉아서 잃을 수야 있겠느냐? 서둘러 고을 관아와 경상가명에 박경여의 투장 사실을 고발했다. 선산을 수호하려는 박수하와 투장한 채 버티는 박경여, 두 집안의 묘지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또 보시면 조선시대 다른이의 선산에 무단으로 묘지를 쓰는 투장은 국법으로 금지된 일이었다. 사대부들이 늑장, 그 위력으로 투장을 하거나 유장, 꿰어서 투장을 하거나 그다음에 투장, 그냥 일반적인 몰래 투장을 하는 이런 무리들은 각별히 언금한다. 왕이 내린 판결을 모은 법전인 신보수교 집록에는 투장을 남의 집을 뺏는 것과 동일한 범죄이며 3년 유배의 엄벌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박수하는 묘지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판관이었던 성주 목사와 경상감사 모두 박경여를 두둔해 준 것이다. 왜 그랬을까? 현감을 지낸 박경여는 권력에 가까웠던 반면 박수하는 특별히 벼슬을 지낸 기록이 없는 남인 신분의 유림이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18세기 초부터 시작하면 보통 대개의 경우는 경상도에 남아있는 살인들은 서울의 벼슬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남 남인들이 벼슬 진출이 거의 막히게 되는 시절이고요. 그런데 이 박경여는 계속해서 벼슬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현감을 지내고 있었고요. 특히 혼인관계가 보게 되면 대개 영남의 남인들 계통들은 지역적 가문 연계를 맺어가지고 혼인을 하게 되는데 박경여의 혼인은 그 서인 노론계통 가문과 계속해서 혼인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어떤 좀 당시 일반적인 영남 살인과는 좀 다른 행보를 걸었던. 박수하는 서울로 올라가 묘지 소송의 시비를 가려줄 것을 임금께 호소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분묘라는 거는 돌아가신 조상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이 분묘를 수호하는 게 산 사람, 살아있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이 사대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자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상의 분묘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일종의 효에 실천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판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소송에서 지더라도 끝까지 이제 묘를 파내기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하는 거죠. 박수하의 상경 격정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결 없이 3년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 박경여는 투장한 조부 묘 주변의 권리를 조금씩 행세하려 했다. 박효랑 실기에 따르면 하인을 시켜 묘지 주변을 단장하고 나무를 무단으로 베은 것이다. 박수하는 박경여 집안의 하인을 잡아다 매를 때렸다. 이 일을 박경여가 관아에 고발했고 선영을 지키려던 박수하는 오히려 문초를 받게 된다. 그런데 진술 과정에서 박수아가 한 말이 큰 화를 불러왔다. 이 말을 전해들은 경상감사 이의현은 격분해서 성주로 달려가 직접 신문했고 자신을 모독한 죄를 물어 무거운 형장을 치게 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지 수일 만에 박수하는 갑자기 죽고 만다. 선산을 지키려던 유림 박수아가 수년간의 묘지 소송 끝에 목숨까지 잃고 만 것이다. 묘지를 둘러싼 두 집안의 싸움으로 선산을 지키려던 지방유림 박수하는 결국
죽고 맙니다. 얼핏 요즘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요. 묘자리 하나를 두고 두 사대부 집안끼리 몇 년 동안이나 싸움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사생결단하며 매달리는 것도 지나쳐 보입니다. 이렇듯 조상의 묘지를 둘러싼 소송을 조선에선 산송이라 했습니다. 박효랑 사건과 같은 산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노비 소송, 전답 소송과 더불어서 조선 사회의 3대 민사 소송으로 꼽힐 만큼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다른 소송들과는 달리 이 묘지 소송은 두 집안 간의 갈등이 한 번 발생하면 여간해선 타협이 어려웠고 또 오래 끌게 되면 곧잘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져서 조선 중후기 최대의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박수아가 갑작스럽게 옥중에서 죽자 집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특히 부친의 죽음이 박경희의 투장 때문이라 여긴 큰딸 물랑은 엄청난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여자의 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 가족이 만류했지만 물랑은 직접 나서 손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무덤을 파냈다고 한다. 사건의 원인이었던 박경여의 조부의 묘를 굴충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파내버립니다. 파내버리고 그 무덤 시신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우게 되면 틀림없이 이 기록에 따르면 불태우게 버리게 되면 틀림없이 박경희가 할아버지 묘를 보기 위해서 오게 될 거다. 오게 되면 그때 박경희에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딸이 결심하게 되고요. 물랑은 결심대로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 불태웠다. 남의 무덤을 허락 없이 파내는 이른바 사구를 감행한 것이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 남의 묘를 파헤치는 사굴은 살인에 맞먹는 중범죄였다. 하지만 투장묘를 파내서라도 선산을 지키려는 것이 또한 당시의 효의식이었다. 투장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유배형을 당하더라도 이 조상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장묘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는 이 조상에 대한 극심한 불효이기 때문에 조상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유배형을 무릅쓰고 사고를 감행을 합니다. 무덤을 파헤친 지 며칠 뒤 박경여 가문 사람들이 몰려왔다. 물랑은 그들을 향해 말을 달려 돌진했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 박경여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죽이러 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 원수를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달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칼을 들고 박경여의 목을 칠각으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무장한 박경여 집안 사람들에게 큰딸 물랑은 처참히 죽임을 당했다고 박효랑 실기는 적고 있다. 묘지 소송이 양측의 살상으로 이어지자 조정에까지 이 사건의 심각성이 전해졌다. 성주 목사였던 김상직은 묘지 소송을 소홀히 다룬 죄로 파직됐고 그 열흘 뒤 숙종은 친히 명을 내려 어떠한 권력 관계에도 얽매이지 말고 엄정히 박수아의 산송을 다시 조사하게 했다. 조정의 여론까지 움직인 데는 효랑의 역할이 컸다.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처녀 효랑이 서울까지 올라가 연일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니니 장안의 이목이 집중됐던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인데 여자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격쟁한다는 것도 굉장한 것이지만 그 여자 몸으로 상경해서 그
출퇴근하는 재상들을 붙들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래서 이제 장안의 여론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것도 굉장한 거죠. 지금으로서 봐도 뭐 이게 대단한 거죠. 지역 유림들 사이에서도 박효랑과 그 집안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 사실 자체는 아주 큰 사건이었고요. 통문만 하더라도 뭐 저기 전라도에서까지 통문이 오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통문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삼남 지역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통문을 보내 그 사실을 알리는. 묘지 소송의 전말을 전하는 통문은 경상도에서 시작해 전라, 충청, 경기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지역 유림들은 박경열을 처벌하고 물랑 효랑에 효녀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유림들의 뜻을 모아 박경열을 엄벌하라는 복합 상소문이 작성되는데 서명한 유림의 수는 무려 7천여 명에 달했다. 또한 성균관 유생 100여 명도 가세하여 재차 상소하니 왕은 성주로 어사를 2차례나 파견하기에 이른다. 묘지 소송이 일어난 지 5년 뒤에야 어사 홍치중이 사건 내용을 왕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박효랑 실기와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 바로 큰딸 물랑의 죽음에 관한 부분이다. 박경의 가문에서는 자살했다는 거고 박수아 가문에서는 맞아 죽었다라는 거고, 그런 사실이 문제되고 박효랑 사적에 보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박경의 가문에서 사실을 돈을 쓰고 이렇게 힘을 써서 권력자니까 사실을 바꾸었다. 그래서 검시를 해보니까 실제로 자문한 흔적이 아니라 많은 검은 세 군데의 검은과 여러 군데의 어떤 맞은 장상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 죽은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나 판결은 그렇게 나진 않았습니다. 왕이 직접 조사관까지 파견했지만 묘지 소송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산송은 다른 그 소송하고 달리 조상의 분묘에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그 가문과 가문 간의 대결이라는 이런 양상을 띠면서 굉장히 소송이 격화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지연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의 문중 사람들이 단체로 나서서 서로 무력 대결을 하고, 그다음에 갓쓰고 도포 입은 사대부들이 집단적으로 부딪혀서 서로 패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을 하는 이런 경우까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달 동안이나 진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록에 그렇다면 이런 조선의 산송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조선 왕조실록에서 산송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664년 현종대 일이다. 17세기 중반 산송에 대한 판결을 늦춘 관찰사를 파직하라는 내용이다. 신보수교 집록에도 현종 다음 왕인 숙정대부터 산송과 관련된 조항이 나오기 시작한다. 17세기 후반 법전에까지 산송이 실린 것은 이미 묘지 소송이 주요한 사회 갈등 현상이 됐음을 의미한다. 수교의 건수만 보더라도 사회 보장과 관련된 해휼, 과거 시험을 다룬 제과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조선 중기 이후 묘지 소송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던 걸까?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에는 조선시대 각종 고문서 34만 점이 보관돼 있다. 주로 영남 지역 사림 가문으로부터 기증받은 것들이다. 편지, 일기 같은 사사로운 글부터
개인이 관공서와 주고받은 공적인 문서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소지다. 소지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관에 청하는 일종의 고소장인데 그 대부분이 묘지 소송에 관한 것들이다. 지금 남아있는 소지 가운데에 산송을 다루는 문서가 한 70%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산송 관련되는 그 소지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 산송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보면은 소지에는 소송의 시작부터 재판 과정, 판결까지 전부 담겨 있다. 때때로 판결에 필요한 증거 자료가 첨부되기도 하는데 묘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산도다. 산도는 분쟁이 생긴 묘지의 위치와 거리를 상세히 그린 것으로 묘지 소송의 양측 당사자와 조사관이 직접 현장에서 작성하게 된다. 이 그림은 그 유시문 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제 선산에 그 박씨 어떤 분이 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시문 중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또 그 양간청에서 개입이 되어서 그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리고 이것이 아마 증거로 채택되어서 일일이 산송 현장에 나가볼 수 없었던 재판관은 산도를 보고 판결을 내렸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유춘복 하시는 분의 고조모 묘소고 이거는 이제 조모의 묘소래요. 근데 이 밑에다가 거리가 거의 한 7걸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박만목이라는 분이 이제 투장을 한 묘소가 있죠. 예. 근데 중간에다가 예, 박씨가 묘소를 쓴 거죠. 예. 산도만 보더라도 박씨 집안의 투장이 분명했기에 결국 박씨 묘를 파내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조선 후기 늘어나는 사대부가의 묘지 소송을 처리하느라 영조는 상당히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요사이 상언한 것을 보건대 산송이 열에 8, 9이나 되었다. 산송은 조선 후기에 그 사대부들 가에서 이 산송을 겪지 않은 집안이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23년 윤이월의 깊은 밤, 왕의 안위를 걱정하는 신하의 만류를 뿌리치고 영조는 친히 흥화문으로 행차했다. 왕의 신문을 기다리는 두 주의인은 청송심씨 심정최와 파평윤씨 윤희복이었다. 두 집안은 수년간 묘지 소송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다. 임금이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가 없었다. 결국 영조는 이들에게 형장을 가한 후 유배를 보냈다. 도중 윤희복은 사망한다. 임금의 권위도 묘지를 수호하려는 두 가문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이다. 이곳이 바로 조선시대 최대의 산송으로 꼽히는 윤씨와 심씨 두 집안 간의 묘지 소송이 시작된 분수원입니다. 이곳에는 수백 년간 지속된 두 집안 간의 반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윤관의 묘를 둘러싸고 있는 곡담입니다. 보통 곡담은 분묘를 치장한다는 의미에서 묘 뒤에 나지막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상식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어른의 키를 훌쩍 넘을 만큼 높은 곡담을 쌓아 올려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조선의 사대부에게 초상의 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경기도 파주시 분수원에 위치한 고려 재상 윤관의 묘. 문인석과 무인석이 잘 다듬어진 봉분을 호위하고 있는 파평 윤씨가의 묘다. 이 묘는 이제 원래 고려 때 산소는 사각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이런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묘 관리가 잘 안 됐지만은 그 위에 저 이조 시대 때 이 봉붕을 다시 쌓기 때문에 그냥 둥글게 원형으로 된 겁니다. 윤관 장군의 묘가 지금의 위용을 갖춘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어떻게 고려인의 묘지가 조선 후기에 와서야 다시 꾸며진 것일까? 문물을 겸비한 명재상으로 알려진 윤관은 고려시대 별무반을 신설하고 여진 정벌의 공을 세웠다. 그리고 그 사망 시기는 고려 예종 5년인 1111년. 나라가 바뀌고 수백 년 세월이 흐르면서 윤관 무덤의 위치는 묘연해졌다. (18세기) 초 파평 윤씨 집안에서는 몇 해 동안 무덤 하나를 찾고 있었다. 잃어버린 윤관 장군의 묘였다. 한선은 동국여지 승남의 옛 기록. 윤관의 묘가 파주 분수원 북쪽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일대를 찾아다니기를 몇 해. 마침내 흙 속에서 비석 조각을 발견했다.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이 발견된 자리는 곧 그곳이 윤관 장군의 묘자리란 뜻이었다. 그런데 묘를 찾고 보니 문제가 생겼다. 무덤 바로 뒤쪽 일직선 위 지척에 조선 명망가의 묘지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덤의 주인은 조선 효종대 영의정까지 지낸 심지원. 이미 1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묘지였다. 파평 윤씨 가문은 고려 윤관의 묘가 먼저라며 이장을 요구했다. 청송 심씨 가문은 명망 높았던 조상의 묘를 옮길 마음이 없었다. 이후로 250년 심지원의 묘가 들어선 때부터는 거의 400년 동안 이어진 조선 최대 묘지 소송의 시작이었다. 네, 지금 현재하고 달라서 옛날엔 다 이렇게 그림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먼저였었다. 그리고 저 파평윤 씨들은 뭐냐고 하면은 그건 고려 장군이니까 시대적으로는 그 사람이 상당히 우위죠, 그러니까. 청송 심씨 집안 무덤 앞으로 윤관 묘역이 단장되면서 두 집안 간에는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들은 바에 의하면은 어떤 때는 뭐 윤씨들이 뭐 거기 와가지고 뭐 묘를 파헤치느니 어쩌느니 이제 이러한 그 소문이 들리면은 그 부근에 사는 심씨들이 그 할아버지의 직계 자손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시골에 그 뭐 소시랑 뭐 꽹이 이런 걸 다 들고 나와갖고 말이야 이 새끼들 때려주기는 하고 뭐 쫓아나왔었다. 그러니까 전부들 도망도 갔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사실 그때 나도 그 신도비 앞에서 소나무 심은 걸 내 손으로도 직접 뽑아본 일도 있어요. 윤씨가와 심씨가 두 집안의 묘지 소송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근대에 이르러서도 계속됐다. 신문 사회면에도 관련 기사가 등장할 정도였다. (1906년 5월에는) 심시가에서 나무를 베어 팔려 했던 사건이 기사화됐다.
한 달여 뒤 황성신문에는 윤씨 문중의 광고가 실린다. 대책회의를 하겠으니 모이라고 전국의 문중 사람들에게 알리는 내용이었다. 청송 심씨 측에서도 대책이 필요한 문제는 있었다. 윤관묘를 둘러싼 곡담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아올린 곡담은 결국 심지원 묘를 가로막아 버렸다. 쌈나기 딱 알맞게끔 돼 있어요 거기가. 아니야 그 처음에는 이 백자 벽돌 한 2장 정도를 넣어놓고 이렇게 경계성식으로만 해놓은 것 같더니 한 해 가보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나중에 사람 키보드도 넣고니까 안 보이죠. 저 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말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전 노인네들은 그냥 뭐 그 담을 막 때리면서 할아버지 한 소리 이렇게까지 했느냐 저 나쁜 놈들 뭐냐고 그러는데. 곡담을 높이 쌓는 데는 윤씨 집안 쪽도 사정이 있었다. 때마다 제를 지낼 때면 심씨 조상묘에 절을 올리는 격이었다. 여기서는 사실은 저 묘가 안 보입니다만은 그 여기 와서 이제 제사를 모시면은 저쪽에 묘소가 보이고 그래서 담장을 저렇게 쌓던 겁니다. 이것이 한 300평 될까요? 소나무 부분이? 앞쪽에서 예, 보이지 않도록 여기. 담을 쌓아버렸으니 심씨 집안에선 제대로 제사 지낼 공간이 부족했다. 요 담에서 3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심지원 씨 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자기 그 부모,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친인척 간의 가족 묘가 19기가 저 뒤에까지 있습니다. 현재 청송 심씨 집안의 무덤 자리에는 소나무 묘목이 자라고 있다. 지난 2008년 두 집안이 합의하여 무덤들을 이장해 간 것이다. 수백 년 만에 해결된 조선 최대 묘지 소송은 외신을 통해 해외까지 소개됐다. 유교의 효의식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묘지를 둘러싼 오랜 소송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고려 제상 윤관의 묘는 그 위치가 묘연했다가 조선 후기에야 다시 찾았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 했던 조상의 묘를 수백 년 동안 잃어버렸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 이전은 되게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는 뭐 경상도 청도로 그 처가살이를 하셨고 우리 뭐 아버지는 뭐 저 전라도 영암 그다음에 뭐 나는 뭐 충청도 청주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 거죠. 근데 그것이 17세기 이후에 같은 성씨가 그냥 동성마을을 이루고 그러면서부터 종산도 생기고 문중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게 점점점 그 묘 관리라든가 자기 조상 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경북 안동의 진성희 씨 종택. 외손까지 이정 구잔 우리 그렇죠. 정문로가 이 선조 부종공 처음 이곳 안동에 자리 잡은 이는 이운후로 퇴계 이황의 고조부다. 참 묘하지. 그런데 족보에는 대략의 위치만 있을 뿐 무덤의 정확한 위치가 없었다. 조선 초만 해도 딸 사위로 이어지는 외손이 묘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대가 멀어지면서 이운후의 묘는 이름 없는 고충이 돼버린 것이다. 그 외손 봉사라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외손이 뭐 타지로 나거나 우고하거나 대가 끊기거나 이렇게 하면 몇백 년 세월이 흐르면 그 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신묘, 묘를 찾지를 못하고. 조선 중기 최고의 성리학자였던 퇴계조차도 고조부의 무덤을 찾지 못해 평생 노심초사했다고 한다. 퇴계 선생님께서는 가끔씩 이제 낙향하시면 그쪽 가막산 근처 가셔가지고 그 가막산을 바라보면서 망제를 올렸다는 또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황은 무덤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운후 묘를 되찾은 것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였다.
성리학을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왕조. 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종손이 중심이 되어 조상의 제사와 묘를 지키는 유교식 종법 질서가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다. 조선 전기 16세기까지는 고려적인 질서가 아직 우리가 조선 사회가 성립됐다 할지라도 아주 고려적인 사유 체계라든지 그런 것이 사회에 이제 지배하고 있다가 성리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게 17세기입니다. 조선 중기에 와서야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생활 속에 녹여내고 실천하고자 했다. 본관이 전주인 이원익은 광해군에서 인조 반정으로 이어지는 정치 격동기에 5차례나 영의정에 오른 인물이다. 문중에서도 영향력이 컸던 그는 집안 묘역, 즉 종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원칙을 자손들에게 유서로 남겨 당부했다. 같은 집안 사람이면 이장을 해서라도 모두 선산인 오리동에 매장하도록 한 것이다. 집안에 묘가 흩어져 있으면 돌보기도 힘들고 한두 해 지나다 보면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음을 걱정한 이원익은 살아서 같은 집, 같은 동네에 모여 살든 죽어서는 묘를 같이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며 사람의 도리라 여겼다. 종산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토대도 마련했다. 묘직 노비의 전답을 주어 생활 기반을 갖게 하고 대대로 종산을 돌보게 한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 사림의 성리학적 가치관은 종손을 중심으로 문중을 형성했고 조상 묘 수호에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이런 유교 상장례 문화는 후기로 갈수록 명당 열풍으로 변질되면서 산송의 주요한 배경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결혼을 말하는 표현 가운데 장가를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장가를 든다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남자의 처가살이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묘지도 처가 근처에 쓸 수 있었고 제사도 아들, 딸이 구별하지 않고 형편이 되는 쪽이 모시도록 했던 문화였습니다. 후계 중심의 가족 제도는 16세기 이후부터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효도의 대상은 먼 위대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잃어버렸던 조상의 묘까지 앞다투어 찾게 된 것이죠. 조금 유난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교 이념으로 무장된 당시 사람들로서는 조상의 묘를 수호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각자 자신의 선산만 잘 보살피면 될 일인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왜 산송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조선시대 토지 소유 개념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산, 강, 호수는 만백성이 더불어 누리는 것이므로 산림은 개인의 소유 대상이 아니었다. 근데 조선시대는 그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백성들하고 다 같이 쓰는 것이다. 그걸 공동으로 쓰는 거고 먼저 묘를 쓴 사람은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 우리로 말하는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 초 쓰여진 경국대전에는 묘지의 관리를 위해 그 수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관직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며 묘지를 쓴 사람에게 점유권이 있어 타인의 경작, 벌목, 투장이 금지됐다. 하지만 조선 중기로 갈수록 이 규정은 유명무실해진다. 묘지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들게 되면은 풍수지리가 크게 유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맥이 되게 중시 여겨지게 되니까 자청용 우백호라고 해당되는 지맥에 다른 사람의 무덤을 쓰게 되면 혈이 끊긴다고 해서 못 쓰게 되게 되는 거죠. 조선 사대부가 선호하는 좋은 묘자리는 무덤 뒤쪽의 주산을 중심으로 좌우 선줄기가 감싸며 내려오는 이른바 좌청룡 우백호의 지세였다. 숙종은 수교를 통해 용혼의 수호권을 인정했는데 이는 산송의 확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산송 같은 경우에 잘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법적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통용, 백호 이러는 걸 중심으로 그 안에는 쓰지 못한다는 그런 막연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하는 사람이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산송을 조선 후기 최고의 사회 문제로 꼽으며 개탄했다. 묘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송이 이제 패속의 경지에 이르렀다. 싸우고 구타이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의 절반이 이에서 비롯된다. 정약용의 우려는 과장이 아니었다. 1901년 영춘군에서 장례 행렬 도중에 사람이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시대 살인사건 보고서인 검 안에 그 검시 기록이 있는데 살해당한 이는 이시문중의 이창석이었다. 피의자는 장시문중의 하인 조만석이었다. 엄숙해야 할 장례식 날 두 집안은 왜 살인에까지 이른 것일까? 좋은 묘자리를 찾던 장석준이란 자는 이시문중의 몇 사람과 거래를 했다. 이시문중의 몇 사람에게 땅을 주고 그걸 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았다고 이제 장시문중에서는 주장하는 것이고 이시문중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장씨 집안은 장례를 강행했다. 이시문중의 사람들이 이를 막아섰고 돌을 던져 행렬을 방해했다. 문중 선산에 다른 묘를 쓰게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두 집안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창석이 맞아 죽은 것이다. 명당 자리를 향한 갈망이 무력으로 표출된 조선 후기 전형적인 묘지 다툼 사례였다. 당시 이제 이런 산송 사건이 많은 건 그 풍수지리사에 의해서 이제 길지를 선택해서 장례를 잘 치르면 좋은 곳에 장례를 치르면 후손들이 큰 복을 받는다는 그런 풍수지리 사상이 뭐 후기에 워낙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남에게 돈을 주어서까지라도 혹은 뭐 남의 무덤을 막 파내는 투장 같은 것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좋은 묘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다툼이 많아지기 때문에 산송 사건이 조선 후기에 가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 19세기 조선 후기 사회는 격동기였다. 신분 질서가 동요하는 가운데 산송은 하층민에까지 확산됐다. 정조의 국정기록인 일성록에는 선비 송복교의 상언이 실렸는데 자신의 노비가 야밤을 틈타 선산에 투장했다는 내용이다. 평천민의 입장에서도 나도 좋은 곳에다가 무덤을 쓰게 되면 내 자손들은 이런 억울하고 이렇게 그런 지위 낮은 단계에서 벗어나서 뭐 양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평민도 될 수 있다. 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평민들도 무덤을 버젓이 쓰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교적 효의식에서 시작돼 후기에는 하층민의 신분 상승 욕구까지 혼재됐던 조선 특유의 사회 현상. 그것이 조상 묘를 지키기 위한 싸움, 조선의 묘지 소송이었다. 결국 산송은 그 지나침 때문에 조선 사회의 폐습으로 치부됐지만 그 시작은 조상에 대한 효의식이었습니다. 한 사회를 지배하는 가족제도, 그 시대의 가치관이 집약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의식, 상장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윤회를 믿었던 고려시대에는 화장 문화가 지배적이었고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조선시대에는 부모 상을 당하면 움막을 치고 부모의 묘를 지켰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8년 파평윤 씨와의 긴 다툼을 끝내고 이장한 심지원과 그 조부의 묘입니다. 250년간이나 계속됐던 묘지 다툼이 끝났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실리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조선시대의 산송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